방금 들으신 목소리, 네, 바로 국한의 김정일입니다. 자기 발로 신 감독을 유인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이 육성, 정말 한나라 최고 권력자가 직접 범죄를 계획하는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네, 바로 저 목소리가 현실이 된 게 1978년입니다. 당시 대한민국 영화계의 뭐랄까 거장 신상옥 감독하고 또 최고의 배우였던 최은희 씨가 몇 달 사이에 홍콩에서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그렇죠. 당시 사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다고 해요. 중앙정보부가 개입했다, 아니다, 스스로 북한으로 넘어갔다, 정말 온갖 추측들이 막 나왔었죠. 맞아요. 정말 미스터리였죠. 아니 대체 왜 당대 최고의 영화인들이, 그것도 사실 이혼한 사이였잖아요, 두 분이. 왜 연달아 사라져야 했을까요? 이 정말 기막힌 사건 뒤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지? 그 진실을 오늘 한번 파헤쳐 봐야겠죠?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납치극의 전말,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인간 드라마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이야기는 먼저 배우 최은희 씨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당대 최고 스타였지만 그때는 사실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죠? 네, 그렇죠. 신상옥 감독하고 스캔들 때문에 이혼한 상태였고 배우 활동보다는 그 안양 영화예술학교 운영에 더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 학교. 본인이 설립한 학교죠. 네. 근데 그 학교 운영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학생들은 막 늘어나는데 시설이나 운영 자금이 너무 부족해서 늘 돈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최은희 씨의 가장 좀 약한 부분이었던 거죠. 바로 그때였군요. 그 약한 고리를 파고든 사람들이 나타난 게 홍콩 영화 사업가라고 하면서요. 네, 알고 보니 친북 성향의 조총련계 인사들이었죠. 홍콩에서 같이 영화를 찍자 이런 제안도 하고. 근데 결정적인 건 그거 아니었나요? 안양예술학교에 거액을 투자해서 아주 국제적인 학교로 키워주겠다. 맞습니다. 당시 최은희 씨 입장에서는 정말 뿌리치기 어려운 너무나 달콤한 제안이었을 겁니다. 학교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었으니까요. 주변에서는 많이 말렸다고 하던데요. 특히 신상옥 감독도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희망 하나 붙잡고 혼자 홍콩으로 가게 된 거죠. 학생들을 위해서요. 그게 1978년 1월 14일이었습니다. 홍콩 리펄스베이라는 곳, 아주 한적한 저택에서 왕 회장이라는 가상의 투자자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던 건 계약이 아니었죠. 그렇죠. 저택에 딱 들어서자마자 건장한 남자들이 애워쌌고 저항할 틈도 없이 바로 보트에 강제로 태워줬다고 합니다. 그때 안내를 맡았던 여성 공작원이 우리는 지금 장군님 품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런 말에 속삭였다고 해요. 정말 소름 돋죠. 그리고 바로 마취 주사를 맞고 정신을 잃었고요. 깨어난 곳이 북한으로 가는 배안이었다니 벽에 걸린 김일성 초상화 보고 그제야 납복된 걸 알고 다시 기절했다고 하니까 와,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을 것 같아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 최연희 씨가 그렇게 사라지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죠. 전 남편인 신상옥 감독이 정말 미친 듯이 최연희 씨를 찾아다녔다고 해요. 네, 맞아요. 홍콩 경찰에도 신고하고 심지어는 당시에 프랑스의 망명에 있던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한테까지 연락해서 자문을 구했다고 하죠. 근데 김영욱 전 부장한테서 이거 틀림없이 북한 소행이다, 납북이다 이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그럼요. 충격은 받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겠죠. 어떻게든 최은희 씨 행방을 찾으려고 했고 또 동시에 그때 신 감독 본인도 영화계에서 좀 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금 마련도 할 겸 다시 홍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더 교활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이었죠. 아,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신필름 홍콩지사를 운영하던 교포 이영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북한 공작원이었던 거고요. 또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지사장이었던 김규화라는 인물이 북한 돈에 매수된 거죠. 그래서 그 김규화가 감독님 좋은 투자자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이렇게 유인을 한 거군요. 네,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나갔다가 결국 1978년 7월 19일 신상옥 감독 역시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되고 맙니다. 정말 믿었던 친구 손에 이끌려서 적국의 소나기로 넘어간 거네요. 그 신 감독을 넘긴 대가로 김규환은 거액을 받았고 나중에 한국에서 체포돼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5년형을 살았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혹독했지만 신 감독이 느꼈을 그 상처는 훨씬 더 깊었겠죠. 자, 여기서 이제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아니, 북한은
정확히는 김정일은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가면서 당대 최고의 감독과 배우를, 그것도 이미 헤어진 두 사람을 차례로 납치했을까? 대체 목적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냉혹한 독재자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게 김정일이 엄청난 영화광이었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 영화광이요? 네. 개인 서고에 영화 필름만 1만 5천 편 이상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전 세계 영화들에 섭렵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영화를 봤다고 알려져 있죠. 심지어 1973년에는 본인이 직접 영화예술론이라는 책까지 썼을 정도니까요. 책까지 썼다고요? 와, 대단한데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영화라는 게 좀 독특했다고 하던데요. 무슨 종자론? 이런 거? 아, 맞아요. 그 종자론이라는 게 핵심인데 쉽게 말하면 모든 영화에는 만들기 전에 주체 사상 같은 어떤 이념적인 씨앗을 먼저 심어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르가 달라도 결국은 다 비슷한 얘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선전 영화처럼요. 근데 재밌는 건 김정일 본인도 그런 북한 영화 수준에 엄청 불만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본인은 전 세계 좋은 영화들을 다 봤는데 북한 영화는 너무 획일적이고 재미없고 수준 낮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 불만을 직접 토로한 육성이 또 남아 있어요. 아까 들으신 거 말고 다른 거요. 아, 그래요? 어떤 내용인데요? 왜 자꾸 초상난집 마냥 우는 것만 찍나? 이런 식의 불만도 있었고 또 남한 영화랑 비교하면서 남한은 대학생 수준인데 우리는 지금 유치원이다. 이렇게 자조 섞인 말도 했다고 하죠. 하하,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선.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적인 상황이네요. 한편으로는 사상 통제를 엄청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싶고 체제 선전도 하고 싶고, 근데 현실은 유치원 수준이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좀 섬뜩한 겁니다. 우리가 못 만들면 잘 만드는 사람을 데려오면 되지 않느냐? 아, 그래서 신상옥 초연. 네. 당시 아시아 최고 감독이었던 신상옥, 그리고 그의 영화 세계를 가장 잘 표현했던 배우 최은희. 이 둘만 데려오면 북한 영화를 단숨에 세계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국가기관까지 총동원해서 이 납치극을 직접 기획하고 지시한 겁니다. 와, 정말 한 개인의 영화에 대한 집착이 국가적인 범죄로까지 이어진 거네요. 정말 기가 막히면서도 너무 비극적인데요. 자, 어쨌든 김정일의 계획대로 두 사람은 북한 땅을 밟게 됐습니다. 근데 같은 북한 하늘 아래 있었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처음부터 완전히 달랐다고요? 네, 극명하게 갈렸죠. 먼저 납치된 최은희 씨는 도착하자마자 거의 귀한 손님 대접을 받았습니다. 김정일이 직접 마중을 나왔고요. 호화로운 저택에 개인 요리사, 운전기사까지 다 붙여졌다고 해요. 밤에는 김정일이 여는 비밀 파티에도 자주 초대됐고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겠죠?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죠. 24시간 철저한 감시 속에서 외출도 맘대로 못하는 그야말로 화려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황금 새장신세였던 겁니다. 반면에 신상옥 감독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고요? 네, 신 감독은 북한에 오자마자 순순히 따르지 않고 두 번이나 탈출을 시도했거든요. 그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돼서 무려 5년 동안 거의 생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기록을 보면 정말 빛 한 줄기 안 들어오는 독방에 하루 종일 사상교육 받고 먹는 거라곤 옥수수 몇 알이랑 소금물, 나중에는 잡초랑 소금으로 연명했다고 하니까요. 김정일이 쓸 데가 있으니 죽이지는 말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극한까지 밀어붙여서 저항 의지를 꺾으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김정일이 두 사람을 다르게 대하면서 길들이려고 했던 거네요. 최은희 씨한테는 회유책을 쓰고 신남독한테는 채찍질을 가하고. 전형적인 당근과 채찍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사람이 북한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동안 남한에 남겨진 가족들 역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네, 말도 못하죠. 특히 자진 월북설이 계속 나오면서 자녀들은 빨갱이 자식이라는 손가락질도 받고 당시 안기부의 감시까지 받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안팎으로 비극이네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83년 3월 드디어 신 감독이 수용소에서 풀려나고 김정일이 마련한 파티에서 최은희 씨와 극적으로 다시 만나게 되죠. 네, 5년 만에 재회였는데 서로 너무 변해버린 모습에 정말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초췌하고 말이 아니었겠죠.
근데 바로 그 감격과 충격의 순간에 김정일이 두 사람 사이에 딱 서서 팔짱을 끼고 기념사진을 찍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네, 자기가 마치 이 영화의 감독이라도 된 것처럼요. 두 주인공을 소개한다. 뭐 이런 식이었겠죠. 그러면서 신 감독한테는 뭐 내가 당신을 너무 오래 가둬놔서 오해가 좀 생긴 것 같다는 식의 이게 사과인지 뭔지 모를 변명을 했다고 하죠. 참 어이가 없네요. 아무튼 5년 만에 만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김종일의 손아귀 안에 있었던 거고 이제부터 김정일은 본색을 드러내고 북한 영화 발전을 위해서 일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네, 이제부터 두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자유를 찾기 위해 정말 일생일대의 연기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김정일은 재회 후에 약속대로 평양에다가 신필름 영화 촬영소라는 간판까지 달아주고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죠. 돈은 얼마든지 대주겠다. 마음껏 만들어봐라. 네, 지원 스케일이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의 군중 장면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인민군 부대를 통째로 동원해 주는 거예요. 기차 폭파 장면이 필요하다. 그럼 진짜 기차를 폭파시키고 제작비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어떻게 보면 모든 영화 감독이 꿈꿀 법한 환경이었죠. 그야말로 김정일 프로덕션이었네요. 두 사람은 겉으로는 김정일에게 충성하는 척, 영화 제작에 막 열정을 쏟는 척 연기를 했지만 뒤에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단 하나의 목표, 바로 탈출이었습니다. 근데 탈출에 성공하더라도 그냥 나올 수는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었죠. 그게 바로 증거 확보였겠네요. 우리가 자진해서 온 게 아니라 납치된 거다라는 증거. 맞습니다. 그 증거가 없으면 탈출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근데 집안 어디든 도청장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유일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한 곳이 바로 욕실이었다고 하죠. 네, 샤워기 물을 아주 세게 틀어놓고 그 소음 속에서 몰래 대화를 나누고 작전을 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계획을 세우죠. 바로 김정일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하자. 와, 이건 정말 목숨을 건 계획인데요. 그렇죠. 발각되면 끝장이니까요. 1984년 10월 19일 최은희 씨가 작은 카세트 녹음기를 핸드백에 숨겨서 김정일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데 성공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녹음 버튼을 눌렀을 텐데 그 테이프에 결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거죠? 네. 김정일이 직접 내가 신 감독, 최 선생 데려오라고 지시했다는 식으로 납치를 시인하는 내용. 그리고 아까 말했던 북한 영화 수준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두 사람의 탈출과 진실을 밝히는 데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 증거를 확보한 뒤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김정일의 신임을 얻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군요. 네, 2년 좀 넘는 기간 동안 무려 17편의 영화를 만들었어요. 북한 영화계에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그중에 대표적이 영화 소금 아닐까요? 최은희 씨가 완전히 이미지 변신을 해서 맞습니다. 기존의 우아한 이미지를 다 버리고 함경도 사투리 쓰는 억척스러운 어머니 역할을 맡아서 겁탈당하는 장면까지 소화하는 파격적인 연기를 보여줬죠. 이 영화로 1985년에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습니다. 남북한 배우 통틀어 최초였어요. 와, 김종일이 엄청 기뻐했겠는데요? 네, 자기 안목이 맞았다면서 아주 만족해했다고 하죠. 그리고 또 북한 최초의 괴수 영화 불가사리도 만들었잖아요. 일본 특수효과팀까지 부르고. 네, 그런가 하면 영화에 키스신을 등장시키는 등 기존 북한 영화에서는 상상도 못할 금기대를 막 깨뜨렸어요. 김정일의 어떤 예술적인 허영심, 또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정확하게 깨뜨려 본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예술을 무기로 삼은 투쟁이었네요. 영화를 이용해서 독재자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발판 삼아서 감시를 느슨하게 만들고 탈출 기회를 노린 거군요. 그렇죠. 아주 치밀한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김정일의 신임을 얻어서 이제 북한의 문화 외교 사절 역할까지 하게 됐어요. 그러다 마침내 1986년 3월 영화 배급 문제 때문에 중립국인 오스트리아 빈으로 출장을 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네, 빈에서의 탈출 과정은 정말 한편의 첩보 영화 같았습니다. 사전에 일본인 지인 기자 에노키 아키라라는 사람에게 몰래 도움을 요청해뒀어요. 어떻게 진행됐나요? 일단 호텔방에서는 감시원들이 보고 있으니까 아주 태연하게 그 기자와 점심 약속 잡는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에 로비로 내려가서 기자가 미리 불러둔 택시에 재빨리 올라탔죠. 감시원들을 따돌리자마자 숨막히는 목소리로 외쳤다고 해요. 미국 대사관으로 가주세요. 우와, 심장 터졌겠는데요. 근데 북한 감시원들이 그냥 뒀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바로 뒤쫓아왔죠. 택시에서 내려서 미국 대사관 정문까지 두 사람이 정말 필사적으로 달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영화에서도 잘 안 나올 법한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상황인데요? 너무 다급한 나머지 대사관 회전문에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가려다가 몸이 끼어버린 거예요. 네. 하하, 진짜요? 네. 상상해보세요. 뒤에서는 북한 요원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는데 앞은 문에 끼어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그 순간 서로 막 밀고 당기고 야단법석 끝에 겨우 문 안쪽으로 거의 굴러 떨어지듯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그 육중한 문이 딱 닫히는 순간 드디어 8년간의 그 길고 길었던 억류와 연기에 마침표를 찍고 자유를 얻게 된 거죠. 숨을 헐떡이는 최은희 씨에게 대사관 직원이 다가와서 장미한 송이를 건네면서 말했다면서요? Welcome to the West. 네. 그 순간 최은희 씨는 8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에 폭발하면서 아이처럼 통곡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연출하고 주연했던 그 기나긴 영화의 마지막 컷을 찍는 순간이었겠죠? 아,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그렇게 탈출해서 미국으로 건너갔군요. 네. 미국 CIA의 보호 아래서 한 3년 정도 머물면서 북한에서의 그 끔찍했던 경험들을 다 증언하고 회고록도 썼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연히 격분해서 두 사람에게 거액의 현상금까지 걸었다는 소문도 돌았고요. 그런데 시련이 그건도 끝난 게 아니었다면서요. 천신만고 끝에 돌아온 고국인데 네, 그게 참 안타깝죠. 정작 대한민국 정부, 당시 안기부에서는 자진월북이라는 그 프레임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어요. 두 사람 말을 쉽게 믿어주지 않은 거죠. 심지어 북한 지령받고 온 스파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면서 모욕적인 신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뭐 예를 들면 10수년 전에 묵었던 홍콩 호텔 방 번호나 기억해서 대보라 이런 식의 정말 터무니없는 질문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 심정이 어땠을지 참. 하나의 독재 체제에서 벗어났는데 또 다른 어떤 시대의 폭력과 의심에 맞서야겠던 거네요. 정말 간단하지 않은 해피엔딩 이후의 이야기였군요. 그렇죠. 자유를 찾았지만 그 이후의 삶도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긴 망명 생활 끝에 두 분은 1999년에야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셨죠. 신상옥 감독님은 2006년에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영화 징기스칸을 만들고 싶어 하셨던 정말 천생 영화인이셨고. 네. 그리고 최은희 선생님은 2018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파란만장했던 삶의 증인으로 우리 곁에 계셨죠.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유명 영화인들의 기구한 납북 실화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개인의 어떤 뒤틀린 예술적 욕망이 국가폭력과 만났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또 동시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예술을 무기로 삼아서 독재자를 속였고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기했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삶이라는 영화의 감독이자 주연 배우가 되어서 스스로 엔딩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최은희 씨 자서전 제목처럼 정말 나의 삶, 나의 영화 그 자체를 살아내신 거죠. 네.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예술에 대한 한 독재자의 집착이 국가범죄로 이어졌고 또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예술이 생존과 탈출의 도구가 되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 모든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단 한 사람의 영화적 상상력, 어쩌면 뒤틀린 욕망에서 시작됐다는 게 새삼 놀랍고 좀 서늘하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정말 영화 같은 현실이었죠. 만약 여러분이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돌아가기 위해 그 독재자를 위한 영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탈출의 기회가 왔을 때 모든 걸 걸고 미국 대사관을 향해 달릴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밤 그분들이 마주했던 그 선택의 무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